네, 안녕하십니까. 윤범기입니다. 저는 로봇 같은 남자, 로봇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로봇 같은 남자고요. 제 소개 드릴게요. 저는 접니다. 제가 옛날에 스탠딩 기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잠깐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얼굴 나오는 거. 그 장면인데 저는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서울에 있는 강일중학교라는 데를 나왔어요. 그리고 강북의 건대부고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청소년들은 꼭 여기서 한번 반응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그래, 이건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MBN 기자가 된 게 2007년. 지금 2018년이니까 11년 차 기자죠. 기자로서는 꽤 할 만큼 했어요. 앵커도 잠깐 했어요.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 이 행사를 처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청년 연설대전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못 믿으실까봐 앵커 할 때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기 나온 친구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를 거예요. 라니아라고 지금은 해체한 걸로 추정되는 오죽 나갈 데가 없었으면 MBN까지 나왔을까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드는데 노래도 되게 잘 부르고 아카펠라도 잘했던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요건 제가 청와대 잠깐 파견 갔을 때 저는 작년에 국회 출입기자였는데 문재인 후보 마크맨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는 과정을 6개월간 쫓아다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같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몇 개월 정도 같이 출입을 했죠. 요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주 주말에 등산을 가셨잖아요. 그 청와대 뒤에 있는 뒷산으로 등산을 갔는데 그때 이제 출입기자들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등산 올라가기 직전에 청와대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누구 단독사진 찍을 사람들 오세요 해가지고 이게 왜 떡이냐 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기자로서 활동한 것보다 저는 여러분과 이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연설과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2014년 1월에 이 공간은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이라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청소년 연설대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듯이 연설교육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1차로 청소년 연설대전을 했고 2차를 했고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이렇게 해서 올해 8월까지 10번의 청소년 연설대전을 국회에서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청소년들만 연설을 하면 좀 아쉽잖아요. 청소년들이 나중에 졸업하면 뭐가 돼요? 뭐 청년이 되기도 하고 또 대학생이 되죠.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대전도 개최를 했어요. 또 대학생들만 연설하면 좀 아쉽잖아요. 여러분 보면 누가 있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죠. 주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런 대한민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대전도 개최를 했어요. 주부님들은 정말 또 여러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직접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인생사 그게 담긴 아주 정말 사골국물 같은 연설 정말 좋은 연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왜냐하면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대전을 2013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 사실 청년 연설 대전에서 먼저죠. 그러니까 이게 2013년 6월이고 아까 청소년 연설 대전은 2014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청년 연설 대전을 먼저 했고 그걸 해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았고 우리도 되게 의미 있다 싶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한번 이런 무대를 마련해 주자 라고 해서 사후적으로 청소년 연설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청년 연설대전은 2014년 6월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차를 하고 그 다음에 3차를 하고 또 올해 5월에 4차를 했어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청년 연설대전을 했고 저 뒤에 계신 김도현 대표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너무 국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만 하니까 주로 국회 근처에 있는 혹은 국회를 오기 쉬운 사람들만 주로 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돼서 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직접 연설할 수 있는 무대를 지역에서 마련해보자 라고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김도현 대표님하고 같이 했던 안양시 청년 연설대전입니다. 그리고 이 안양시 청년 연설이 끝나고 나서 또 제가 이제 사는 데가 용산구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한번 해야죠. 그래서 용산구에서도 청소년 연설대전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10월에.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 연설대전, 청년 연설대전을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신촌대학교라고 하는 대한대학에서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라는 연설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설 강의를 이제 한 달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지금 연설 강의로는 한 시즌 한 3, 4 정도까지 진행하면서 강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책을 한 권 출간하려고
얼마 전에 이제 출판사랑 계약도 맺고 원고도 오늘 아침에 다 썼어요. 그래서 원고를 지금 넘겼어요. 내년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본선을 할 때쯤 되면 그때까지 책이 나오긴 어렵겠죠. 뭐 편집도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조만간 책이 나오면 여러분도 꼭 한 권씩 사줄 걸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그래서 연설이란 뭐냐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만의 연설문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쓴 연설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안양 청년연설대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2004년 미국 전당대회에 처음 등장했을 때의 연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오바마 연설이 참 좋긴 한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어려워요. 나중에 그건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동안 했던 청소년 연설대전에서 굉장히 어떤 모범이 될 만한 이 연설은 참 우리 다른 청소년들도 같이 듣고 배우면 좋겠다 싶은 내용으로 이제 가장 잘 됐다 싶은 연설 3개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이 연설문을 쓸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정리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좀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연설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설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저는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공연이라는 건 이제 박정현 씨가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자, 공연의 특징은 뭡니까? 무대 위에서 뭔가 하는 거죠. 뭔가 하는데 뭘로 하냐 하면 말로 하는 공연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오로지 목소리에 의존해서 하는 공연이다. 그게 바로 연설인 거죠. 그런데 다른 형태의 말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강의죠. 강의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지식의 전달이에요. 그리고 박정현 씨처럼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의 목적은 뭐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힐링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설의 목적은 뭘까? 연설은 이 강의나 노래와는 뭐가 다를까? 연설은 행동의 변화예요. 그 청중을 설득해서 청중의 생각을 바꿔서 내 연설을 듣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까지 바꾸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연설의 목적이다. 그걸 우리가 설득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일반적인 설득하는 말하기하고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되게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말할 때 1대1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죠.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설은 어때요? 연설은 1대1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1대 다수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은 대중을 설득하는 말하기다 라는 거죠. 나는 혼자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수예요. 그 다수는 2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10,000명일 수도 있고 수백만 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설은 대중을 설득하는 말하기고, 대중의 생각을 바꿔서 대중들이 결국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나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연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인간이 말로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연설을 뭐에 비유하냐면 무기에 비유해요. 저는 삼국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삼국지에 보면 관우나 여포 같은 유명한 장수들이 있죠.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장수들은 각자 자기만의 시그니처 무기를 갖고 있어요. 관우는 뭘 갖고 있습니까? 청룡언월도라고 들어봤죠. 여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방천화극이라고 하죠. 남자들은 좀 알고 여자들은 잘 몰라요. 장비는 장팔사모를 갖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쿠데타가 있었어요. 박정희 장군이 한번 쿠데타를 일으켰고 전두환 장군이 한번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런 군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영향력을 과시할 때 어떤 걸 무기로 사용합니까? 군인들의 무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총이나 칼, 탱크 뭐 이런 거죠. 실제로 그런 걸 끌고 와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럼 여러분, 재벌들의 무기는 뭐예요? 재벌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쓰는 무기는 뭐예요? 돈이겠죠. 뭐 뇌물을 쓰기도 하고 와인을 선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선물하기도 하죠. 다 돈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자는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과 같은 민주주의자들, 여러분은 이제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우리의 무기는 오로지 말과 글이라는 거예요. 말과 글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같이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자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글을 훈련해야 돼요.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우리 정치학과에서 정치발전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일직선으로 쭉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막상 민주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민주주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처럼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뭐예요? 민주주의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의 미국은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처럼 보였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어때요? 미국 민주주의 굉장히 웃겨 보이죠. 막 무슨 이상한 스캔들 터지고 뭐 탄핵한다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왜냐면 똑같은 미국이어도 그 나라의 그 미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공론장이라고 해요. 어떤 말과 글이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그 공론장에 제출되는 말과 글의 수준에 달려있다. 그래서 좋은 말과 글이 제출되는 민주주의는 좋은 민주주의고 나쁜 말과 글이 제출되는 민주주의는 나쁜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말과 글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과 글을 잘 훈련하는가. 이게 사실 민주주의자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까 말했던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은 2004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때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그 전에 전 세계에서 오바마를 아는 사람은 정말 한 줌도 안 됐죠. 근데 이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하는 행사에서 연설을 함으로써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는데, 자, 오바마가 이때 민주당 전당대회의 키노트 스피커라고 해서 이제 축사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전당대회는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제 홍보하는 자리예요. 그럼 이때 등장했을 때 오바마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국회의원이었을까요? 이때 오바마의 직업은 교사 아니에요. 오바마의 직업은 일리노이라고 하는 오바마 그 사는 지역구, 일리노이라고 하는 주의 주 상원의원이었어요. 주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이 아니고 주 상원의원. 주 상원의원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 도의원이나 시의원쯤 되겠죠. 그렇죠? 뭐 구의원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주 상원의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시의원 이름을 안다 거수. 혹은 나는 우리 지역에 사는 도의원 이름 안다.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사는 지역에 국회의원 이름은 알아요? 뭐 아는 사람 조금 있고. 대통령은 누군지 다 알죠? 그렇죠. 대통령 정도 돼야 알아. 국회의원도 사실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도의원, 시의원을 누가 알겠어요? 오바마의 직업이 바로 그 주 상원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지방의원. 그렇죠. 그럼 일개 지방의원에 불과했던 오바마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민주당에서 뽑은 후보가 대통령 후보는 존 캐리라는 사람이고 부통령 후보는 존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둘 다 백인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민주당은 백인보다는 유색인종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거든요. 공화당에 비해서. 그래서 둘 다 백인을 후보를 뽑아놓으니까 대통령, 부통령을. 그래서 그럼 축사라도 흑인한테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좀 말 잘하는 흑인 정치인 누가 있어? 찾은 거예요. 찾다가 이 오바마라는 친구 있는데 말 되게 잘해. 유명해. 한번 불러보자.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축사자로 모신 거죠. 그랬는데 이 연설 동안 오바마에게는 딱 15분의 연설 기회가 주어졌어요. 15분. 오바마는 누구보다도 이 연설이 자기를 바꿀 절호의 찬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나중에 쓴 자서전을 보면 이 연설을 위해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딱 15분간의 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 오바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저도 그때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는 기사 속에 오바마라고 하는 정치 신인이 등장해서 현장에서 연설을 통해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저도 그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게 국제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2년 뒤에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일개 지방의원이었던 오바마가 바로 그 다음에 치러진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로부터 2년 뒤인 2008년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바로 당선이 돼요. 2004년에 일개 지방의원이었던 오바마가 4년 뒤에 바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동네 시의원 있겠죠? 동네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한번 주목을 받고 나서 다음번 총선에 바로 국회의원 되고 그 다음 대선에 바로 대통령 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미국에선 벌써 12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08년에 대통령이 되고 2012년에 한 번 더 대통령에서 재선하고 지금은 퇴임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2008년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바마가 뭘 탑니까?
노벨 평화상을 타요. 노벨 평화상을.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란 분이 한 정치를 한 40년 하고 나서 나이가 70이 넘어서 한 80 정도 돼서 겨우 탔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김정일도 만나고 북한도 갔다 오고 뭐 양심수 생활도 하고 온갖 역경 끝에 탔는데, 오바마는 2008년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오바마가 노벨상을 탄 결정적인 이유는 연설이었어요. 카이로에서 뭐 핵이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한 게 노벨상을 탄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바마가 2008년에 2016년에 퇴임할 때는 꽤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2008년에 취임하자마자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당선된 오바마한테 노벨상위원회가 노벨 평화상을 줬다라는 거죠. 그럼 오바마가 한 게 뭐냐? 오바마는 이때까지 한 거라곤 오로지 연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연설만으로도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까지 탔다는 거죠. 그래서 연설의 힘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혹은 전 세계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오바마의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연설을 가장 극적으로 잘한 사람을, 아직 21세기 몇 년 안 지났으니까 오바마라면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20세기 1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연설을 잘한 사람,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굴까요? 연설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히틀러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1933년에 나치 전당대회 때 히틀러가 연설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히틀러가 이 연설을 할 때, 이제 나치 꽤 유명해진 다음인데, 나치당의 총수가 되기 전에 히틀러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혹시 알아요? 뭐였어요? 그 전에.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림을 그렇게 썩 잘 그리지는 못했다고 해요. 화가로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몇 개 그린 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대로 군대에 갔어요. 마침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오스트리아 병사로 군대에 갔고,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뭐 독가스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후방으로 실려갔어. 그래서 병원에서 종전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뭐 철십자 훈장도 타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백수가 됐어요. 이제 청년 백수가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일로 어떻게 흘러 들어와요. 흘러 들어와서 딱 요런 맥주홀 있죠. 요 정도 규모의 맥주홀에서 한 요 정도 인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정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끼어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어. 나도 같이 할래. 하면서 같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이 한 10대 명 되는 작은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나치예요. 국가민족사회주의당, 나치. 그래서 그 당이 우리도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선거에 출마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지지율이 0.1%도 안 나왔겠죠. 근데 나중에 1%가 되고 3%가 되고 5%가 되고 10%가 되고 20%가 되고 30%가 됩니다. 그래서 원내 제1당이 돼서 집권을 하게 돼요. 혼자 집권한 게 아니라 보수 정당들을 모아서 연정을 했는데, 집권하고 나서 총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라는 분이 돌아가셔요. 1차 대전의 영웅인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통령직까지 겸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 겸 대통령, 그걸 총통이라고 해요. 총통. 그래서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제 독일을 이제 선거를 없애버리고 독재자가 되죠. 제3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 국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요? 폴란드로 쳐들어가고 프랑스로 쳐들어가고 영국을 공격하고 나중에 소련까지 쳐들어가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시기에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죽었고, 그 덕분에 일본도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핵폭탄을 맞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20세기 인류의 역사는 히틀러의 연설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히틀러의 연설로부터 시작해서 처칠도 나오고 드골도 나오고 케네디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루즈벨트, 영웅들이 다 히틀러의 메아리예요. 히틀러가 등장했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만큼 히틀러의 연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히틀러가 뭘 한 거죠? 히틀러가 뭐 싸움을 잘했어요? 엄청나게 총을 잘 쐈나? 아니면 뭐 돈이 엄청 많았나? 재벌이었나? 히틀러는 오히려 화가로서 그림을 잘 못 그렸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오로지 연설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히틀러가 한참 인기가 많을 때 당시 상대당, 야당 후보들은 상대 정당에서 히틀러가 연설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선거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연설하려고 그러면 막 회방 넣고, 히틀러가 연설 못하게 하는 막 법 만들려고 하고, 그 정도로 히틀러의 연설은 굉장히 무서운 무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설을 뭐에 비유하냐면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 스타워즈 보면 다스베이더는 원래 착한 제다이 기사였죠. 아나킨 스카이워커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둠의 포스에 물들게 되면서 다스베이더가 되죠. 그리고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어린 제다이들을 학살하고 결국엔 이제 악의 세력에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연설은 어떤 사람들이 배워야 되냐면 선의에 기반한 사람이 배워야 돼요. 선의를 갖고 있지 않고 뭔가 이 연설을 이용해서 내가 나의 개인적인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든가 뭐 돈을 벌겠다라든가 나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가지겠다라든가 이런 생각으로 연설을 배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어떤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연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게 선의,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선의에 기반한 마음으로 연설을 배워야 다스베이더가 아니라 루크 스카이워커 같은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얘기 잠깐 해볼게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연설 문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자,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보다 그 앞에 대통령했던 분이죠. 이분이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이분이 젊었을 때 서울에 있는 효창운동장이라고, 지금은 효창공원인데 효창문화공원이죠. 효창운동장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을 때 사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추진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야당인 신민당이 이런 연설회를 개최를 했던 거야. 자,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검은 점들 보이죠? 그 검은 점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정도 그림이 나오려면 몇 명이 앉아 있어야 이 정도 그림이 나올까? 뭐 서 있을 수도 있겠죠. 대략 몇 명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주최 측 추산으로는 약간 부풀렸겠죠. 주최 측 추산으로는 30만 명이었다고 해요. 30만 명. 30만 명이면 거의 웬만한 작은 도시 인구예요. 웬만한 작은 도시 인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연설을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연설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70년대까지. 그래서 우리 보면 옛날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연설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었죠. 한국에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노무현 연설 쳐보면 연설 많이 나오죠. 김대중 연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연설들이 뭐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 옛날이라 육성 연설은 별로 많이 없고 노무현 대통령 연설은 많이 남아있죠. 영상까지. 자, 그런데 요즘 이런 연설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막 연설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연설대회 여러분 생전 처음 참가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런 연설 문화가 없어졌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텔레비전이 나오고 유튜브가 나와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법이. 2003년에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해서 오세훈 씨라는 그 옛날에 서울시장 하셨던 분이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를 했던 법인데 이때 뭘 없앴냐면 합동연설회를 없앴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합동연설회 사진이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선거가 있으면 한 3번 정도 의무적으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있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이런 합동연설을 했어요. 그럼 후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지역 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왜 이번 선거에 출마했는지 연설을 하는 거야. 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3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 합동연설회를 금지합니다.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합동연설회만 폐지한 게 아니라 옥내 집회, 옥외 집회, 밖에서 후보가 모여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법으로 금지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후보가 유권자 만나서 얘기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근데 왜 다 금지했을까?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초등학교에서 운동장 연설한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동네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연설한다. 가서 들어보겠어요? 일요일에? 안 듣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동네 국회의원들 연설까지 들으러 일부러 학교까지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연설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면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후보들이. 사람을 돈으로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일단 8만 원씩 주고 한 8만 원, 7, 8만 원 주고 동네 한 100명 정도를 동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앉잖아요. 운동장에. 그럼 아주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모자로 예쁘게 만들어서 햇빛 가리고 앉아서 이렇게 막 응원을 하죠. 그러면 100명을 동원하면 얼마가 들겠어요? 800만 원이 들겠죠. 근데 후보가 적어도 한 선거당 3명 정도씩은 나와요. 한 후보에. 한 지역구에. 그러면 당이 한 3개쯤 되니까. 그러면 3명이다 100명씩 동원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8324, 2,400만 원이죠. 그런 합동연설회를 의무적으로 3번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얼마가 들어요? 대충 8324에다가 곱하기 3 뭐 이런 식인 거죠. 한 1억 정도의 돈이 이걸 하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웃기는 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동원한 후보들이 A 후보가 먼저 추첨을 해가지고 연설을 해요. 그럼 A 후보가 동원한 후보들은 연설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우르르 일어나서 나가요. 왜냐하면 다른 B 후보, C 후보 김 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돈도 안 주는데 계속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르르 나가. B 후보가 연설하면 또 B 후보가 데려온 후보들이 우르르 나가요. C 후보가 연설하면 또 C 후보가 데려온 후보들이 우르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C 후보가 연설할 때 자기가 돈 주고 동원한 사람들만 놓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주범으로 꼽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그래서 다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거 폐지한 건 좋았는데 그리고 나니까 후보들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연설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럴 수가 있죠. 아니 뭐 당내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내 경선에서는 요즘 이렇게 모여서 연설 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ARS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명함 나눠주고 여러분 나중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지방선거 할 때 후보들이 자기 웹자보에 굉장히 크게 뭐 340 뭐뭐뭐 해서 전화번호를 되게 크게 찍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절대 중간까지 끊지 말고 끝까지 들은 다음에 자기 이름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게 선거운동에 거의 다예요. ARS 여론조사가 사람 모을 필요도 없고 뭐 돈도 적게 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돈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 연설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본선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합동연설회가 폐지됐고 물론 유세차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 후보들이 유세차 세워놓고 얘기하는 건 본 적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연설 끝까지 들은 적 있어요? 안 듣죠. 사실 유세차 연설은 처음부터 청중들이 듣지 않고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야. 나 여기 나왔어요 라고. 그리고 이제 의미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짜서 청중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치 과정에서 연설이라고 하는 게 무력화돼 버렸다는 거야. 2003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더 이상 연설을 배울 생각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연설이 아니라 뭐 스펙, 얼마나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그런 걸로 그냥 후보가 아니면 누구랑 친하냐 이런 걸로 후보가 결정되는 이제 그런 파벌 정치가 횡행하게 됐고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럼 정치인들은 언제 연설을 하나요? 정치인들이 아예 연설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언제쯤 되면 연설해요? 언제쯤 되면 연설하냐면 이렇게 대선 후보쯤 되면 연설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2012년 대선에 나왔던 후보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처음 대통령이 나왔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대선에 나왔죠. 뭐냐면 한 번도 연설을 해본 적이 없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처음 연설다운 연설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설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잘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2012년에 대선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저도 TV 토론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싶은 사람들이 TV 토론에 나와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들이라고 연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말을 너무 못해. 말을 버벅버벅 대고 정말 답답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나마 그때 나왔던 3명의 후보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제일 오래 했고 준비된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표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근데 이분도 자기 스스로 연설문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 이분의 연설문을 누가 써줬어요? 최순실이라는 분이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여러분도 아마 촛불집회 나간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겪은 국정농단 사건은 단순히 박근혜 최순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론장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다 놓친 거예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한 정치인을 뽑으면서 지도자를 뽑으면서 그 사람의 말과 글을 제대로 검증하는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언론도 구멍이 나 있었고 이런 후보를 뽑는 정당도 구멍이 나 있었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 그거의 중요성을 놓친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연설대전을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개최하고 김도현 대표와 함께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는 바로 연설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다. 오바마는 지금도 이렇게 대학가를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듣잖아요. 이렇게 좋은 연설을 하고 듣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연설을 한 번씩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연설하는 것도 듣다 보면 연설이라는 게 이렇게 또 재밌구나. 또 들을 만한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깨우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우리나라에도 다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다시 어떤 그 연설을 하고 듣는 그 좋은 말과 글을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그리고 더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는 더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연설의 3요소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메시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일단 여러분은 연설문을 짤 때 일단 메시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겠죠. 난 도대체 뭘 얘기하지? 뭘 얘기해서 청중들에게 내 생각을 전하고 청중들의 행동을 바꿔야 되지? 메시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피커예요. 누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누가 말하느냐. 그래서 사실 그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여도 그 메시지를 말하는 거에 적합한 사람이 말해야 그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메시지를 정하기 전에 뭘 먼저 연구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연구해야 돼요. 나 자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나?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가장 무대 위에서 멋져 보일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청중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메시지를 정하기 전에, 주제를 정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과연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더 깊이 천착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나를 먼저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퍼포먼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메시지와 스피커와 퍼포먼스, 이 3자가 결합됐을 때 최고의 연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실제로 연설 사례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오바마 연설을 보면 좋은데 여러분은 아직 좀 힘드니까 청소년들이 했던 연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3차 연설, 청소년 연설 대전에 나왔던 사람에게 배우는 학교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참가번호 4번 염소경 학생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보다 잘 어울릴 것 같아. How I love always looking fly all day. 어디서든 건 청바지 look good on me. Pretty good eye. How I love always looking fly all day. 어디서든 건 청바지 look good on me. Pretty good eye. 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안녕하세요. 예쁜 나이 랑랑 18세 염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비밀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제 비밀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후 어머니께서는 암에 걸리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머리가 다 빠지시고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와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은 저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엄마와의 외출이 싫어졌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하고 한 친구가 이렇게 놀리더군요. 야! 얘네 엄마 장애인이래. 저는 제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10살 때 어머니는 10여 년간의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저도 못 알아보시던 어머니는 그렇게 한 줌의 제가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검은색 상복을 입은 저를 사람들은 다시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한 아이가 이렇게 묻더군요. 야, 너네 엄마 죽었다며?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놀림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읽게 된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주지 못해 미안해. 그냥 모든 게 다 많이 미안해. 저는 제 자신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말했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너같이 나쁜 애는 없을 거야. 넌 정말 나쁜 아이야. 여러분은 거울 속 자기 자신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할 아주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싫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착한 아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제 본 모습을 알면 저를 떠날 것 같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길 바랄 수 있는 거죠? 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인데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유치원 때 저를 놀렸던 그 아이는 그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혼자 울고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엄마가 없다는 것이 저를 평가할 잣대가 된다는 게, 뒤에서 사람들이 엄마 없는 아이라고 수근거리는 게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그들의 평가에 신경 써야 하죠? 그들이 제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왜 제가 상처받아야 하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저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를 떠나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떨리지만 이렇게 새로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지금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운데요. 부끄럽습니다. 웃지 말아주세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예쁘고요. 착하고 공부도 잘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좋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저를 사랑해주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오, 정말요? 거울을 보며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숨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비밀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3차 청소년 연설전 때 나왔던 이제 염수경이라는 친구의 연설이었습니다. 자, 요거에 관한 얘기는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고, 이 친구는 이제 학교를, 중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를 홈스쿨링으로 다니는 친구였어요. 저희가 이제 별명으로 정치 신동이라고 맨날 불렀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내용의 주제로 연설을 한 거죠. 조금 이따가도 하나 더 볼 텐데, 상처를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남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승화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이 용기를 내는 만큼 청중님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죠. 다만 그 상처를 드러낼 때 주의할 점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드러내야 돼. 자기가 아직 충분히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자기가 충분히 어떤 걸 승화시키지 못했는데 무리하게 연설에서 한번 잘해보려고 무리하게 드러내면 반드시 그건 자기에게 또 다른 상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방식의 연설이 꼭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만큼 청중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줬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연설도 비슷한 건데 요거는 좀 더 메시지를 강화한 연설이에요. 한번 보세요. 참가번호 13번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김혜온 학생입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쉼터대 청소년 지도사가 될 김혜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모습과 달리 저는 현재 우울증과 심한 공황장애로 인해 아픈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저렇게 밝고 씩씩해 보이는 친구가 왜?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실 저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과 하우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니요. 홈과 하우스의 뜻은 모두 집이지만 하우스는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고 홈은 정서적 교감과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을 말하죠. 제게 집은 그저 하우스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가족과 따뜻함, 안락함이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는 1분 1초가 저를 잠겨 죽이려 밀려 들어오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살게 되었던 때, 제가 3살이 되었던 때, 6년간의 참혹한 학대가 시작되었던 때, 제 행동이나 말투가 새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릴 때면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맞았습니다.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4층 난간에서 발목만 잡힌 채로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몇 번이나 찢어졌고 죽을 위기를 몇십 번이나 넘겼습니다. 제게는 자유조차도 없었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을 금지당했고 집에서는 늘 내평 남짓한 방에 감금당해 있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이 상황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는커녕 오히려 저를 학대하는 행위에 일조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할 능력도 인지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눈치 보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곳의 고아원에 갔다가 집에 다시 오는 날이 얼마나 지났을까? 9살 여름에 저는 갑자기 친어머니께로 보내졌습니다. 드디어 제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셨습니다. 술을 드시는 날이면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친어머니께 사랑받기 위해, 칭찬을 듣기 위해, 사이를 좁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짓밟혀버리고 말았죠. 제 노력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심지어는 제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 집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어머니께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제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친부모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고준양 실종 사건을 아십니까? 고준양은 결국에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해서 군산에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범은 역시 친아버지였습니다. 겨우 5살이었던 고준양은 사망 전날까지도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곳곳에는 고통받고 있을 많은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눈은 어머니를 닮고 아이의 주먹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됩니다.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새어머니 아래에서 아픈 유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미래의 자신의 아이에게는 절대로 같은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늘 다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제게 지금 같은 아픔을 주고 계십니다. 저도 제 미래의 아이에게 같은 아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도 무섭습니다. 사실 연설대전에 나오기 하루 전날까지도 좀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아픈 과거, 아니 현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뒷감당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수백 번,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나는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는 5분 동안만이라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설이 공중에 흩뿌려지다가 사라져버리는 혼자만의 외침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훈육이라는 이름 안에 행해지는 폭행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녀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쏘아버린 분노와 폭행의 화살은 10대 청소년기의 자녀를 한순간의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책임 또한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는 아동학대 신고 교육의 의무화를 진행해야 하고 아동들도 쉽게 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호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효율적인 사전 대응과 대비책이 마련이 된다면 아동들은 머지않아 진정한 가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오늘을 계기로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 또 다른 저의 상황을 살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쉼터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아이들이 집이라고 말할 때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집을 먼저 떠올리는 날이 오겠죠? 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 9차 연설대전에 나왔던 그 김혜원이라는 친구의 연설이었고요. 저는 이 친구하고도 지금도 계속 그 패친, 인친을 맺고 있는데 요즘도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좀 대학도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전에 지금 요즘은 다른 활동을 청소년 언론인 활동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앞에 두 개가 조금 무겁고 진지한 내용이니까 이번엔 좀 재밌는 연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보고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참가번호 8번 경주 계림중학교의 김경주 학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경상북도 경주시 촌놈 사투리쟁이 김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나
학교에서 또는 주변에서 사투리를 쓰거나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아, 역시 많네요. 제가 친구가 놀러 갔을 때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경주 토박이신 터라 제가 그 영향을 받아갖고 사투리가 심하고 목소리도 큰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친구들이 저를 많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방에 물었거든요. 니들은 와 내랑 같이 있으면 맨날 부끄러워하노? 니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네 쪽팔린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가 경주시 사람인데 그래갖고 경주시 사투리 쓴 건데 심지어 이름마저 김경주인데 이거 친구들은 부끄러웠나 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청문회 때 식약처장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잠깐만요. 소세지 하면서 잠시 경상도 사투리 썼어요. 경상도 사투리 썼는데 당시 법사위원장이 뭐라 말했냐 하면은 사투리 쓰면 국회 나와서 대답하실 때 사투리부터 고치세요. 사투리 쓰면서 하니까 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카더라고요. 여러분 사투리 쓰면 이상해 보입니까? 아니요. 경상도 사투리 쓰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투리 갖고 차별하는 사람이 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투리만 하고 사람 차별 안 하잖아요. 사투리 쓰는 사람 출신 지역 가지고 편견 가지잖아요. 그죠? 출신 지역 서로 다르다고 대립구조까지 만들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지 사투리를 거부한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아니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파요. 이러한 지역주의는 전라도 사람이면 뒤통수 잘 친다 카드라, 충청도 사람이면 멍청하다 카드라, 강원도 사람이면 매일 먹는 게 감자뿐이다 카드라, 경상도 사람 고지만 대통령이 와도 못 고친다 카드라 하면서 잘못된 지역의식 프레임에 사람을 가두고 있습니다. 영남 사람과 호남 사람 뿌리부터 다르다, 사이가 나쁘다, 친하게 지내서 안 된다며 다른 지역에 험담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감정 프레임마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지역감정 프레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아니요. 바로 독재정권 재임 시절의 중앙정보부였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에서는 호남에선 영남 상품 안 산다, 호남이냐 단결하라, 백제권 대동단결 이런 내용의 선전을 뿌렸는데요. 이는 바로 당시 박정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만든 대대적인 선거 공작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은 영남 사람과 호남 사람 간에 지역 감정 프레임 만들고 또 표 얻기 위해 가지고 지역간 주민들 이간질 시키고 또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호남 사람들 저랬다더라, 영남 사람들 저랬다더라 하면서 계속 지역감정 유발시킨 겁니다. 딱 이 말밖에 생각 안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 지금의 잘못된 지역의식과 지역감정을 만든 사람들은 잘못된 지역의식과 지역감정을 부추겨 갖고 이득을 보는 구태 정치인들 아닙니까? 독재 정치인들의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낡아버린 프레임을 벗어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대한민국 사회는 국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국민 스스로가 이 나가버린 프레임을 벗어내버린 사회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이 낡아버린 프레임을 떨쳐내버린 사회입니다. 이 잘못된 지역의식과 지역감정은 썩고 유통기한이 지난 빵과 같습니다.
올바른 지역의식과 지역협력은 몸에 좋고 영양분 많은 빵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왜 아직도 배탈 유도하고 있습니까? 설사 싸고 싶어요? 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던질 수 있는 이 지역감정을 아직도 손에 들고 있습니까? 고치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손에만 들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 서로의 주체적인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진 지역 하나만으로 사람을 국가시켜 프레임에 가두어 보고 있습니까? 이제 지역주의 그만합시다. 지역감정 그만합시다. 이제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우리 다 친구 아닙니까? 이 말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렵게 끝까지 봤네요. 네, 인터넷이 조금 안 좋아서. 자, 그렇습니다. 자, 아까 메시지와 스피커와 퍼포먼스, 이 세 가지가 잘 결합돼야 좋은 연설이라고 했죠. 제가 보여드린 이 세 편의 연설은, 염수경이라는 친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경험, 어렸을 때 상처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암에 걸려서 그 과정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그랬던 거를 어떤 지금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로 이제 바꿔서 연설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진짜 연설을 잘했죠. 이 친구는 제가 연설 지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첨상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첨상 모임 할 건데, 첨상 모임 할 때 처음 와서 처음 연습했을 때 모습이 이대로예요. 본선에 했을 때 모습은 똑같이 첨삭 때부터 했어요. 완벽하게 외워갖고 와서 첨삭 때부터 예선, 본선 때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했습니다. 정말 뭐 연기를, 메소드 연기를 보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물론 그렇게 무대 위에 올라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좋은 연설문을 썼고 그거를 굉장히 어떤 연습을 통해서 해왔고, 근데 두 번째 연설했던 이 김혜원 친구도, 저 이 친구가 이제 첨상 모임 때 처음 이 얘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나서, 야, 너 괜찮아? 그리고 이런 얘기 해도 돼?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너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 괜찮아. 이렇게 말렸어요. 근데도 본인이 이 연설에도 한 것처럼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했어요. 이게 자신에게 상처지만, 그 당시에 고준희양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 미스백이라는 영화도 개봉했잖아요. 이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이걸 어떤 뭐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는 하고 있고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이 당사자인 자신이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다. 자기가 이걸 얘기함으로써 본인에게는 이걸 극복하는 과정이고, 이 사회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꼭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본인 당당하게 예선 때도 똑같이 연설을 했고 본선에서도 똑같이 연설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청소년 어떤 그 언론 활동,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뭐 창업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보는데 지금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 어머니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지금도 이제 불화를 겪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괴로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다, 청소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이 친구는 코미디언인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나왔을 때 전체 본선 진출자 10명 중에 이 친구 한 명만 빼고 다 여성이었거든요. 다 여학생인데 얘만 남자였어요. 근데 그 정도로 어쨌든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사투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잖아요. 컴플렉스일 수 있는데 그거를 본인의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지역 감정을 해소하자,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라는 연설로 연결시켰죠. 그리고 청소년답게. 근데 내용도 꽤 깊이가 있죠. 단순히 웃기기만 한 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고 찬착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연설문을 논리적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웃긴다고 해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탄탄한 논리적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유머가 더해지니까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좋은 연설문으로 느껴지는 거죠. 단순히 웃기는 연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연설 지도를 한 이제 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좋은 연설문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10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아까 수경이도 그렇고 혜원이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다 어떻게 시작했어요? 자기 얘기로 시작했죠. 본인의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은 그냥 나와서 헛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웃어요. 예를 들면 유재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김재동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흔들어도 여러분 다 자지러지고 웃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난 호응이 오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쟤 뭐야? 쟤 뭐 하려고 나와 있어? 무슨 얘기, 얼마나 잘났어? 이러고 다 팔짱 끼고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처음 나오는 연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리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는 언제냐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연사가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도입부는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해서 아까 여러분들 앞에 자기소개하면서 자기 얘기를 했죠. 근데 자기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냥 자기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나 똑똑해. 뭐 어쩌라고.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좋지만 자기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되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내 이야기로 시작하되 내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는 우리 사회 모두의 이야기를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라는 거죠. 아까 김혜원의 연설도 그렇고 수경이 연설도 그렇고 경주 연설도 자기 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회 문제로 확장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청중들이 아 그래 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내 얘기네? 나도 관계가 있는 얘기네? 라고 하면서 나도 더 귀를 열고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청중들이 점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반론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반론 수용.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건데 자기 주장하느라 바빠요. 근데 사실 어떤 주장이든 반드시 자기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설은 자기 주장에 반대되는 반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A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거에 반대하는 B라고 하는 주장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데 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얘기만 반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게 되잖아요. 반론을 수용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재반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론 수용을 하고 재반박을 함으로써 그래 네 얘기도 일리가 있지. 하지만 너는 이런 점은 못 보고 있잖아. 이런 점을 놓쳤잖아.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논거를 반론을 수용함으로써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죠. 반론 수용과 재반박. 이건 쌍으로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논거를 더 깊고 설득력을 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면 5분 동안의 연설이든 15분의 연설이든 혹은 1시간짜리 강연이든 중요한 건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연설은 5분을 듣든 15분을 듣든 1시간을 듣든 연설을 다 듣고 나면 끝나고 나면 딱 한 문장이 머릿속에 남아요. 연설은 반드시 한 문장으로 기억돼야 된다. 아까 염수경이 한 연설은 나를 사랑하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한 문장의 주제가 있죠. 김혜원의 연설은 아동학대를 멈춰달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자. 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그리고 김경주의 연설은 지역주의를 멈추자. 지역주의 그만하자.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의 메시지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5분짜리 짧은 연설이어도 그 연설 안에 2개, 3개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연설이 끝나고 나면 제가 무슨 얘기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1시간, 2시간짜리 긴 강연을 해도 메시지가 하나일 경우에 끝나고 나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설문을 쓸 때 그 하나의 문장만 남겨놓고 그 하나의 문장과 관계없는 그 메시지와 관계없는 문장은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퇴고를 하면서 내가 이 연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 문장과 관계없는 메시지는 다 지우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 지우고 모든 문장이 연설문 예를 들면 5분이면 A4 한 장 정도거든요. A4 한 장 정도의 연설문이 오로지 그 한 문장을 설득하기 위한 논거로 가득 차야 된다. 그리고 그 논거와 관계없는 내용은 다 지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청중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좋은 연설은 청중과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연설은 다수를 대상으로 설득하는 말하기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대화라는 건 일반적으로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둘이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1대4로 어떻게 대화를 해?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떤 질문을 해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 쉬운 질문을 하라는 거야. 쉬운 질문.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무대에 일어나 갑자기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다르게 대답하겠죠. 그런 질문을 해갖고 청중과 대화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 예 아니오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오로. 예 아니오로 물어보면 되게 어때요? 답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염수경 학생이 연설하면서 뭐라고 물어봤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저를 떠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때 청중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라고 대답했죠.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연설이 이어가죠. 뭐냐 하면 질문을 할 때는 청중들이 뭐라고 답할지까지 미리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청중이 뭐라고 답할지도 미리 써놓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그 다음 연설문을 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청중과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청중들은 그때그때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저 연사를 바로 앞에 앉혀놓고 둘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돼요. 그러면서 연사와 청중의 거리가 순식간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연설할 때 질문을 잘 활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어야 하면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어려운 질문하면 연설이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연설이 중간에 끊기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쉬운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적절하게 연설문 안에 배치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도입부의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5분짜리 연설이면 앞에 30초에서 1분 그때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설을 도입부부터 들을 거 아니에요? 뒤부터 듣는 사람은 없죠. 앞부분부터 듣잖아요. 그래서 5분짜리 연설인데 30초에서 1분 안에 승부가 안 나면 30초에서 1분 안에 뭔가 이거 재밌다. 이거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인상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다 뭘 봅니까? 핸드폰을 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열기 시작해요. 혹은 인스타 사진을 넘기기 시작해요. 카카오톡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연설은 망한 거예요. 내 연설 사람들이 핸드폰 보기 시작하면 내 연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30초에서 1분 안에 계속 듣게 만들어야 돼, 내 연설을. 내 연설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거기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가 재밌는 요소, 뭔가 집중할 만한 요소를 앞부분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확 끌어들여야 돼요. 무슨 얘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청중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앞부분에서 청중과 친해질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청중들은 굉장히 연사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잘 안 들으려고 해요. 팔짱 다 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쩔 때 이제 친해지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 줄어들 때.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과 함께 또 웃기는 거예요. 유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빵 한 번 터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5분 정도 연설을 한다면 적어도 한 번은 빵 터트릴 각오를 하고 연설문을 준비해야 돼요. 5분 동안 얘기하면서 5분 동안 내 얘기를 들어주는데 한 번도 못 웃기는 건 그건 잘못이야. 그건 청중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나는 한 번 어떻게 웃길 것인가, 나는 청중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 번 빵 터트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연설문을 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한 번은 웃겨줘야 됩니다. 이거는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부단히 실전처럼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염수경 학생은 처음에 첨삭 모임을 나올 때부터 똑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9차 연설대전을 할 때 어떤 한 친구가 여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연습하면서 이렇게 정오자 있잖아요. 한 번 연설문을 읽을 때마다 정오자 표시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걔가 그렇게 연습한 그 연설문을 그 친구 어머니가 사진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는 본선에 간 친구였는데 그 정오자를 몇 번까지 적었냐면 77번을 적었어요. 77번을. 5분짜리 연설문 A4 한 장짜리를 77번 읽은 거예요.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병오자 표시를 해서 77번. 그러니까 걔는 예선할 때도 그렇고 본선할 때도 그렇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진짜 하나도 안 보고 연설문 하나도 안 보고 똑같이 했어요. 완전히 외워서 하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외워서 하는 거죠. 완전히 그때그때 생각 나와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부단히 실전처럼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라와서 남들 앞에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정도 각오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예선 때는 너무 무리해서 외워서 하려다가 예를 들면 이제 나는 다 외웠어.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연설문 안에 놓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종이도 안 갖고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할 때 잘했으니까 할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돼요. 그 화이트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머리가 백지가 되면 이러고 막 있다가 몇십 초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엄청나게 긴 정적이 이어지죠. 아까 우리 김경주 연설 때가 인터넷 끊기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정적이 길어지잖아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연설할 때 갑자기 까먹으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연설문을 갖고는 올라가되 연설문 바닥에 내려놓고 그리고 안 보고 하다가 잠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늘을 잠깐 쳐다봐요. 혹은 이렇게 고개를 잠깐 숙이면서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서 연설문 살짝 보면 돼요. 사실 청중들은 몰라요. 제가 감정이 복받쳐서 그러는 건지 진짜 까먹어서 그러는 건지 어차피 청중들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잘 활용해서 가급적 연설문을 참고하되 안 보는 것처럼, 그리고 외운 걸 기반으로 하면 안 봐도 사실 웬만큼 할 수 있어요. 살짝만 보면 금방 다 생각나요. 충분히 외우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설문을 갖고는 올라가되 가급적 보지 말고 외워서 하는 걸 목표로 연습을 해라 라는 거죠. 사실 5분 정도 연설문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이 대회가 한 달 넘게 기간을 되게 길게 잡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다 첨삭하고 외우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기에 달려있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건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멋진 연설을 해도, 아까 혜원이도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수경이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혹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민주주의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저는 훌륭한 민주주의자가 돼서 여러분을 대표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기가 경선 탈락하니까 탈당해버려.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옮겨서 또 출마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연설이 좋은 연설이 되겠어요? 좋은 연설은 그 연설을 한 사람이 자기 말을 끝까지 지키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청소년이니까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엄청 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을 평생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그런 내용으로 연설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연설이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중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연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랬을 때 아빠 엄마가 정말 청소년 때 니네 나이 때 했던 말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연설은 궁극적으로 좋은 연설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연설이어도 결국 자기가 한 말 다 까먹고 자기가 한 말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편하게 살았어. 그리고 나서 자기 연설을 다시 보면 엄청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래갖고 김도현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저 연설 좀 지워주세요. 막 그래요. 저 연설 좀 내려주세요. 저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그러지 말고 처음에 연설문을 쓸 때부터 그리고 연습할 때부터 나는 이 연설대로 살겠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연설문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